윤말수는 새벽 닭이 울기 전 이미 눈을 떴다. 잠에서 깬 건지 설렘에 밤새 뒤척인 건지 본인도 알 수 없었다. 머리맡에 놓인 오래된 핸드폰은 충전 중이었고 액정 위에는 아들 석훈의 이름이 마지막 통화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른을 넘기고 여든을 바라보며 자식들 얼굴 한번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을까? 40대 중반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 5을 홀로 키웠다. 그중 장남 최석훈은 누구보다 의젓하고 든든한 아들이었다. 그런 석훈이가 서울로 올라간 지 이제 15년. 처음 몇 해는 명절이면 데리러도 왔고 손주 돌잔치에도 꼭 초대해주곤 했었다. 하지만 어느새 연락은 뜸해지고 명절 인사는 문자로 대체되었다. 토요일 오전에 올라가야 하니까 금요일부터 준비해놔야겠다. 말수는 일어나 조심스레 장롱문을 열었다. 제일 좋은 옷, 자주 입지 않아 고무줄이 늘어난 치마, 그리고 손수 지은 솜 이불까지 꺼내어 펼쳤다. 한켠엔 방금 따온 대파와 열무, 그리고 직접 만든 된장 항아리가 봉투에 쌓여 있었다. 짐은 금세 산처럼 쌓였다. 이걸 다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서울 아파트서 제대로 된 찌개도 못 먹고 지낼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다음 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다나을 씨는 말순의 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웠다. 한 손엔 여행 가방, 다른 손엔 보자기에 싼 김치와 쌈채소 꾸러미. 승차권을 확인하며 버스에 올라탔을 때 그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석훈이 얼굴 얼마나 변했을까? 서울까지 3시간 반. 도시 풍경이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손자 영우는 이젠 고등학생일 텐데. 손녀 유나는 몇 학년일까? 자신을 기억해 줄까? 아무렴 어째. 만나기만 해도 반갑지 않겠나. 도착한 은평구의 어느 고층 아파트. 말수는 입구에서 경비실을 찾았다. 901동이 어딘가요? 여기가 너무 넓어서. 경비원이 친절히 안내해준 덕에 겨우 아파트 입구 앞에 도착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훈아, 나야. 지금 도착했는데 초인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B- 하는 소리와 함께 공동 현관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말수는 머리를 가만히 쓸어 넘겼다. 촌스러운 옷차림이 어딘가 민망했지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도 자신만만했다. 15년 만에 아들 집을 다시 찾은 날이니까. 문이 열리고 첫 얼굴을 마주한 건 며느리였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소를 짓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말수는 갑자기 울컥했다. 하지만 눈물은 삼켰다. 아이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잘 지냈니? 현관에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드는 순간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손주들도 아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들의 목소리는 아직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석훈이 나타났다. 말순의 두 손이 먼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살이 빠졌구나. 아프진 않지?
아이고, 이놈아. 하지만 석훈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한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좀 피곤하죠? 그 순간 말수는 어렴풋이 예감했다. 이 집에서의 하루가 길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수는 무겁던 짐을 내려놓고도 어딘가 몸이 허전했다. 며느리는 거실 청소기를 끄며 물었다. 어머님, 오래 앉아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말수는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되물었다. 어디 앉을 자리가 있긴 한 걸까? 아들은 거실에 나와 앉지도 않고 방문을 반쯤 연 채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타닥타닥 두드렸다. 멀리서 들어오는 기계음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만이 거실을 메우고 있었다. 아무도 말순에게 뭐라도 하나 권하지 않았다. 물 한 잔도, 앉을 방석 하나도. 오후가 깊어갈수록 말순은 조용히 짐을 풀었다. 텃밭에서 캐온 열무며 직접 담근 된장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한다. 된장 냄새라도 이 집에 스며들면 좋겠다. 그러나 며느리는 어머님, 요즘 애들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하고 덧붙였다. 말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곧 굳이 애써 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아무도 함께 앉지 않았고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다. 손주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집안은 끝내 적막했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말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석훈아, 저녁은 뭐 해 먹을래? 그러자 방문 틈에서 나온 대답은 짧았다. 배달시킬 거예요. 족발 어때요?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무말랭이 봉지를 내려놓았다. 그래, 시켜라. 난 뭐든 괜찮다. 그 말 끝엔 어떤 체념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배달원이 벨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아들었다. 식탁 위엔 족발과 무김치, 쌈장이 놓였고 플라스틱 그릇이 하나 둘 펼쳐졌다. 그마저도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기엔 어색한 거리였다. 손자 영우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손녀 유나는 휴대폰을 보며 반찬을 흘기 쳐다보다가 천천히 움직였다. 아들은 말없이 쌈을 싸서 입에 넣었고 며느리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식탁 끝자락에 작은 의자를 꺼내 주었다. 말수는 족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쌈을 싸던 손이 멈췄다. 입안은 씹히는 것보다 멍하니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모처럼 함께 앉아 밥을 먹는데도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영우야, 학교는 어째?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유나야, 요즘 뭐 배우니? 피아노 안 다녀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요. 질문이 이어지지 못했다. 말수는 입을 닫고 물을 한 잔 마셨다. 그 한 모금의 물이 이상하게 쓰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아들도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며느리는 식탁을 치우다 말순에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 거실에서 주무셔도 괜찮겠어요? 민지 방에 침대가 작아서요. 괜찮다. 나는 바닥이 편하다. 말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사라졌다. 그녀의 눈엔 자신도 모르게 맺혀 있는 것이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이 가족인지 아니면 그저 동거인인지. 그 순간 말수는 자신이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루 머무는 외부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아차렸다. 거실에 불이 꺼졌다.
천장에 희미한 간접등만 남겨놓은 채 윤말수는 조심스레 자리를 폈다. 바닥은 차고 소파는 길쭉했지만 앉기에는 높았고 눕기에는 짧았다. 며느리가 내어준 이불은 향기 좋고 포근했지만 어디선가 낯선 기운이 맴돌았다. 민지 방에 누우시지 그랬어요. 며느리는 분명 그렇게 말했지만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좁은 침대에 둘이 눕는 게 불편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그 방에 들어서며 마주할 손녀의 무심한 눈빛이 더 두려웠다. 천천히 이불을 덮었다. 천장은 낯설게 높고 공기는 텁텁했다. 어릴 적 석훈이와 함께 자던 시골의 온돌방은 겨울엔 김이 서리고 여름엔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그 시절에 비하면 이곳은 따뜻했고 조용했다. 그런데도 마음은 더 차가웠다. TV 소리는 꺼졌지만 아들의 방에서는 여전히 키보드 소리가 났다. 게임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말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이 있다는 기척만으로도 괜히 기대하게 되는 자신이 밉고 안쓰러웠다. 잠이 안 와. 작게 중얼이며 몸을 옆으로 돌렸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키 소리에 놀라 벌떡 상체를 일으키니 들어선 사람은 손녀 유나였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줄 알았던 손녀가 검은 가방을 메고 슬리퍼를 끌며 들어왔다. 왔니? 말순이 조심스레 말을 걸자 유나는 놀란 듯 인사를 했다. 아, 네, 안 주무셨어요? 자다 깼지 뭐, 피곤하지? 얼굴 보니까 좋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뒤로 다시 고요해졌다. 다시 어둠, 다시 침묵.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속으로 자꾸 생각이 들이쳤다. 어째서 이토록 먼 걸음이었을까? 하룻밤, 그저 하룻밤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 손주들 얼굴을 보면, 며느리 손에 국 한 그릇을 받으면,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면 가슴이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도록 마음 한 자락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봤다. 배터리는 반 이상 남았고 아무 연락도 없었다. 마을 이장님이 보낸 단체 문자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경로당 전기 점검 있음. 다시 끄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한참을 뒤척이다가 또다시 몸을 일으켰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수는 살며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자신이 넣어둔 반찬통을 꺼냈다. 된장 한 숟갈을 퍼서 물을 붓고 조용히 가스렌지를 켰다. 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놔야겠다. 내일 아침엔 떠날 거니까. 그녀는 조용히 된장국을 저었다. 작은 냄비 속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고향의 냄새가 번졌다. 그 순간 말수는 괜히 목이 메었다. 집이란 건 누군가를 위한 밤 냄새가 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끓인 국을 조심스레 뚜껑으로 덮고 말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고 누운 그녀는 비로소 눈을 감았다. 그러면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초대받지 않은 곳에 내 발로 오지 않겠다고. 해가 뜨기 전
윤말수는 다시 눈을 떴다. 잠든 듯 보였지만 그건 그저 눈을 감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잠들지 못한 밤, 그 속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불을 접고 소파 옆에 고이 개어 놓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발을 옮겼다. 작은 냄비 위에 덮인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밤새 식은 된장국. 국자는 그대로였다. 숟가락으로 한 모금 떠 입에 넣어본다. 짭짤하고 따뜻한 그 맛에 목이 콱 막혀왔다. 식구 누구도 먹지 않았을 국. 그걸 홀로 마시는 순간 말수는 문득 자신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다시 깨달았다. 거실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말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짐을 챙기고 가방에 남은 반찬 몇 가지를 다시 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7시가 넘자 며느리가 먼저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이따 갈 거다. 말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아침 드시고 가세요. 괜찮다. 어제 끓여놓은 국 있으니까 그거나 데워서 먹으렴. 그 말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엇이라도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 같았다. 아들이 나온 건 8시 반이 넘어서였다. 세수도 안 한 얼굴로 거실로 나와 앉은 석훈은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말순이 짐을 들고 나서는 것을 보고서야 말문을 열었다. 벌써 나가세요? 그래. 내 약속도 있다면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에 며느리는 얼른 움직여 가방을 챙겨주었다. 아들은 차를 꺼내며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차 안은 침묵이었다. 말수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수들이 줄지어 늘어진 거리, 차창 밖의 서울은 어쩐지 낯설고도 멀게 느껴졌다. 잠시 후 아들이 백미러를 통해 눈을 마주쳤다. 어머니, 지난번에 밥하신 거 말고 아직 남은 땅 있죠? 그 한마디의 말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더 깊이 바라보았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벽부터 가슴속에 쌓아뒀던 감정이 그제야 또 한 번 밀려올 뿐이었다. 있지. 그 밭에 심은 당근이랑 열무 내가 먹은 거다. 그것도 그냥 파시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말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도 올라올까? 땅 팔고 집도 정리하고 너희랑 같이 살면 되겠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앞만 보며 운전대를 힘주어 잡았다. 그 순간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집에 자신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차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순의 가방을 내려주었다. 어머님, 차비는 지난번처럼 드릴게요. 됐다. 이번엔 안 받아도 된다. 말수는 차문을 닫기 전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들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미안함도 따뜻함도 없었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무덤덤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쑥 오지 마세요. 저희도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말수는 순간 멍해졌다.
불쑥이라니. 며칠 전부터 말했고 국까지 끓여놓고 온 이 늙은 어머니에게 할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불쑥은 이제 없을 거다. 가방을 들고 터미널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말순의 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그 발끝엔 수십 년 함께했던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이제 더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윤말순은 터미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울을 떠나는 고속버스는 매 시간마다 있었지만 그녀는 굳이 급할 것 없다는 듯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바람은 시골의 그것처럼 흙냄새도 풀냄새도 없었다. 그저 지나치게 맑고 텅 빈 바람뿐이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3시간 동안 말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누군가 잠시 몸을 기대고 눈을 붙이는 그 틈조차 그녀에겐 낯설었다. 오히려 눈꺼풀 안쪽엔 아들의 백미러에 비친 무심한 눈동자와 불쑥 오지 말라던 말이 반복되어 떠돌았다. 정류장에 도착해 내리니 마을 사람들 몇몇이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말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 이상 말을 붙이면 눈물이 쏟아질까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평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지게를 꺼냈다. 일이나 해야지 정신 팔리게. 그녀는 허리를 굽혀 고랑을 따라 밭을 둘러봤다. 비 온 뒤라 땅은 조금 질퍽했지만 열무는 잘 자라고 있었고 당근 잎도 파릇파릇했다. 제법 늦여름 볕이 따가웠지만 그 밭이 주는 위로는 무엇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말수는 읍내로 나갔다. 농협에 들러 계좌를 확인하고는 지점장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아직 남아있는 밭 팔면 얼마쯤 될까? 지점장이 의아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팔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 그 밭은 읍내랑 가까워서 요즘 문이 많아요. 지금 팔면 꽤 쳐줄 겁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곤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그 땅이랑 집까지 다 팔면 아들 주기엔 좀 과한 거지. 그녀의 속마음은 그제야 흘러나왔다. 지점장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다. 어머님, 그건 솔직히 그 나이에 그 땅이랑 집 팔아서 자식들 다 주면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말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안다. 안다고. 그래도 아들이 다시 전화해 말한다면,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낯익은 번호였다. 어머니, 저 석훈이에요. 그래,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인다. 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말수는 눈을 감았다. 역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밭 혹시 결정하셨어요? 사실 그거만 해결되면 이번 사업은 진짜 자신 있어요. 너 그 밥 판 돈으로 사업만 하게? 네. 딱 이번 한 번이요. 사실 지금 계약금 낼 게 좀 급하긴 한데. 말수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에 아들이 조급한 듯 말했다. 어머니, 제가 못 믿게 됐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 밭이 어머니한텐 짐이지만 저한텐 희망이에요. 그 말에 말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밭은 너한테 줄 수 없는 희망이야. 네.
그 밭은 내 남은 삶이야. 아무리 너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엔 그 밭만큼은 못 준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 밭에서 나도 숨 쉬고 살아. 당근 뽑아오고 열무 키우고 된장국 끓이는 게 내 하루의 이유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깊었다. 돈이 급하면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손 빌릴 생각 말고. 그 말을 끝으로 말순은 전화를 끊었다. 눈물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다. 윤말순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작은 진동이 손끝을 타고 지나갔지만 그 무엇도 말순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녀는 텅 빈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천천히 앉아 물 한 컵을 마셨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여름 저녁, 그 조용함 속에 가슴 한켠에서 묵직한 것이 내려앉았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아들은 결국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을, 남은 생을 담은 그 땅을 찾아왔다는 걸. 말수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서러웠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오직 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날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만은 끝까지 믿어줄 거라 여겼다. 아들이 가난에 무너질 때도, 실패로 돌아올 때도, 속으로는 원망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돌아온 건 손 내미는 말 한마디. 그 밭 좀 주세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장롱 앞에 섰다. 문을 열고 깊숙이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더니 반듯하게 개어두었던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몇 년 전 직접 써둔 유서가 들어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밭은 이 지역 부모 없는 아이들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상속하지 않는다. 말수는 종이를 꺼내 다시 읽고 묵묵히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녀의 선택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다만 마음이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느릿하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별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하늘 아래 밭 한켠에 심어둔 밭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말수는 풀섭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집었다. 흙냄새가 손에 스며들자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 흙한테도 고맙다. 적어도 날 버리진 않으니까.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아들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지 않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동네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 지난번에 말했던 기부하려던 밭 그거 말인데 정식으로 서류 준비합시다. 이장이 놀라 되물었다. 정말요? 그 땅 그냥 기부하시겠다고요? 그래요. 내 죽고 나면 자식들 다툴 일 없게 하려는 거지요. 그 땅은 내가 살아있을 땐 내 밭이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지역 부모 없이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쓸 밭이요. 아드님은 괜찮으실까요? 말수는 잠시 침묵하다 나직이 말했다. 그 애는 그저 내 자식이었던 적이 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다시 밭으로 걸어나갔다. 며칠 전 내린 비에 흙은 적당히 젖어 있었고 잡초도 자랐다. 그녀는 호미를 들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이 열리지 않아도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그 순간 지난밤보다 하늘이 조금 더 맑아 보였다. 손에 잡히는 흙이 따뜻했다. 그리고 마음도 조금씩 덜 아팠다. 윤말순의 집은 낮에도 조용했다. 동네개 짖는 소리,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간간이 울리는 경운기의 시끄러운 엔진음이 배경처럼 깔렸지만 그 속에서 말순의 집만은 유난히 조용하고 단정했다. 평상 위에는 아직 가지 못한 반찬 바구니가 얌전히 놓여 있었고 마루엔 다림질한 보자기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진 게 없었다. 그것은 말순이 애써 자신을 다잡고 있다는 증거였다. 언니, 올라갔다 오신 거 맞죠? 이웃집 박 여사가 멍석을 걷다가 말을 걸어왔다. 응, 잘 다녀왔어. 말순은 허리를 편 채 평상에서 일어났다.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퀭해?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하더라고. 버스 타고 서울 갔다 오는 게 아무래도 쉽진 않지. 박 여사는 옆으로 다가오며 슬쩍 물었다. 근데 말이야, 아드님이 반 얘기 꺼낸 거 아니야? 말순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응, 그럴 줄 알았어. 박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진짜 대단하다. 나는 진작에 다 져버렸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아. 남은 거 하나 없더라. 말순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뼛속까지 공감됐기 때문이었다. 나도 바보였다면 바보지. 말순은 작게 웃었다. 근데 이제 알겠더라. 내가 그 땅 붙잡고 있었던 게 그냥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럼 뭐 때문인데? 말순은 하늘을 바라봤다. 지붕 위로 매미가 울고 있었다. 그 소리가 시끄럽다기보다 묘하게 위로가 됐다. 그 밭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 같더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얼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밭에 나가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그 밭에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나는 거지. 박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이제 진짜 아들 손절한 거야? 말순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리고 평상에 다시 앉아 대답했다. 글쎄, 그 애가 나를 손절한 건 오래전이었는데 나는 그걸 이제야 인정한 것뿐이지. 그 말에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말순의 옆에 앉아 함께 바람을 맞았다. 그날 저녁 말순은 된장국을 끓였다. 혼자 먹을 국이었다. 무심히 켜둔 라디오에선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따라 불렀다. 사는 게 그런 거라며 잊고 또 잊어도. 식탁에 앉은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다. 짭조름한 그 맛에 눈이 살짝 시큰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말순은 밭으로 향했다. 노을이 밭 끝머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고추대 하나가 바람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일으켜 세웠다. 흙 묻은 손을 털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애들은 나 기다려주네. 그녀는 땅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녀를 기다려주는 무언가가 아직 이 땅엔 남아있다는 것.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밭둑을 따라 피었던 들국화가 벌써 시들어가고 있었고 고추대 사이사이 붉은 열매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윤말수는 새벽부터 밭일을 나갔다. 손에 쥔 호미는 오래되어 손잡이가 닳았고 그녀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 그 굳은 살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평상에 앉아 식수를 마셨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했다. 마을 어귀를 내려다보며 말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살겠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문자 한 줄이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뒤로는 조용했다. 처음엔 그 침묵이 두려웠지만 이젠 편안했다. 연을 놓는 일은 한때 목숨처럼 매달렸던 줄을 스스로 자르는 것이었다. 아팠지만 자유로웠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아왔다. 말순 씨, 서류 다 정리됐어요. 땅은 기증하시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잘 됐네요. 그 땅이 부모 없이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후회 안 하시겠어요? 말수는 이장에게서 도장을 받아든 채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다. 내가 아깝게 여기는 건 돈이 아니라 그 밭에서 보낸 내 시간이에요.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다 남았으니 후회할 일 없죠.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꾹 눌러 찍은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또 한 번 살아내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평상에 앉은 그녀는 아들 얼굴을 떠올렸다. 서운함보다 걱정이 앞섰다.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그 생각도 곧 접었다. 이제는 걱정조차 끊어야 진짜 놓는 거라. 말수는 자신에게 다시금 단단하게 다짐했다. 라디오에선 어느 DJ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말수는 소리내어 웃었다. 내 얘긴가 그래. 나도 참 잘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천천히 이불을 털어 안으로 들어갔다. 라디오를 끄고 방 안 전등을 끈 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편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스스로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수는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저 윤말순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기로.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의 누군가로 불리며 소모된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님의 마음이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